근데 자기 책을 추천하셨어요. 누가? 김건영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안 봤네. 이거 REF 노래 아세요? 찬란한 사랑이라고? 제가 굉장히 예전에 그건 상심이고요.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그게 찬란한 그게 상심이잖아요. 여러분, 나윤석 기자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합니다. 육제파는 몸, 맞아, 노출. 네. 네. 엉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 남자 손은 좀 기재해주세요. 손. 네, 한국인의 마음 후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7명과 인터뷰를 하고선 각자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이 챕터를 갖고 원픽, 내 마음속 원픽을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꼭 자기가 했던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속보일 수 있으니까 내 거는 제하고 다른 분들 거 중에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다 할 만한 것도 괜찮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대중의 마음일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나윤석 기자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반대로 할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좀 아까 꼭 자기 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꼭 자기 건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주 선배들 제가 다 선배시거든요, 세 분이. 그래서 선배들 거 중에 하나를 딱 뽑게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걸 꼽을게요. 네, 그러세요. 아까 조회수도 1등이고 어쨌든 딱 이 수치로 딱 보여줘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상하게 잘난 척을 농담이죠. 하시네요. 대전 가서 이제 교수님 만났잖아요. 그냥 이 분을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들 중에서 뭐 어떤 게 인상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지면 제목으로 나간 게 약간 우울증 환자의 뇌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문가니까 과학자로서 바라보는 우울에 대한 것들 좀 물어봤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우울증 환자의 뇌가 그냥 일반 사람의 뇌랑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MRI 이런 걸 찍었을 때 차이 넘는데 그냥 이제 마음이 이제 다를 뿐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다르다고. 우울증 환자의 뇌가 애초에 말을 너무 편하게 얘기한 건 좋은데 입은 가리지 말고. 하여튼 우울증 환자의 뇌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뇌랑 현저히 다르다. 보통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들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단이 된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꽤 오래전부터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자살을 연구할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충동에서 비롯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살 시도자들을 만나봤더니 이 충동보다는 그 자살 시도 자체가 굉장한 어떤 심사숙고의 결과물이더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제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뭐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이 어느 순간 사표를 탁 던졌다면 그것도 정말 수많은 날들을 가슴에 이 사표를 품고 다니다가 그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어떤 내린 결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도 비슷하다는 거죠. 옛날 그 싸이월드 게시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돌려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자살이란 단어 이거를 돌려서 보면 살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거울 하나만 대고 반대로 보는 것만으로 내 얘기 듣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잘못 먹었습니다. 방금 먹은 거 아닌데. 근데 이 말 너무 좋았어요 지금. 역시 이상하게 말해도 정리를 너무 이렇게 찰떡같이 해버리네 정말. 퇴색됐어요 제 얘기가. 네. 다음 박동미 기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원픽. 근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원픽은 역시 내가 취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세히 들었고 자세히 들여다봤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유정 소설가나 김건정 선생님이나 다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를 꼽자면 김건정 선생님 편이었어요. 네, 재밌었던 게 처음 그날 이제 인터뷰하는 날 배웠을 때 시작하면서 권위자를 쫓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런 풍토 이런 것들이 권위자의 말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우 당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는데요. 저희가 이 각각 인터뷰이들을 만나 뵙고 마지막에 리스트를 달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보고 좋았던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
이런 걸 좀 추천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김건정 선생님의 이제 저서를 이제 몇 권 봤었어요. 마음의 여섯 얼굴이라는 심리학서인데 그 책이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어떤 찬란한 감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괴로운 감정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었고 그 책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그 문장이 김건정 선생님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뵀는데 갑자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책을 추천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봤던 거는 괴로웠기 때문에 당신이 보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뭐가 이렇게 괴롭지? 책에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책 보기를 시작을 한 거였지.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책 보는 거를 줄이고 있는 요즘의 삶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그 얘기에.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권위자의 또 이제 그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딴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집에 와갖고 며칠 지나서 동영상을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셨군요. 리스트가 없어요, 동영상에. 아니 저희 공감하는 뜻이었어요. 오 맞아 없었어. 맞아 없었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자리가 좀 멀어, 같은 무서운 아무리 자리가 멀어도 그렇지. 선생님은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알았어요. 부랴부랴 이제 기사 마감 다가올 때 메일을 막 썼죠. 선생님 책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메일을 썼더니 선생님이 또 책을 주시면서 또 앞에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행복을 느낄 때는 책을 읽고 있는 때가 대부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책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그 너무 아름다운 문장, 시적인 문장으로 3권의 책을 추천해갖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기사의 형식상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나가야 하니까 그 아름다운 문장들을 제가 막 해체를 시켜갖고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3권은 네, 알고 싶은 분들은 박동미 기자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찾아봐 주시죠.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찰리 브라운이 나오는 피너츠예요. 역시 안 보셨군요. 너무 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공감 아니 그리고 리액션입니다. 근데 리액션. 되게 선생님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근데 자기 책을 추천하셨어요. 누가? 김건정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안 봤네. 아니, 안 보고 아니, 지금 봤어요, 실력이 봤어요. 와서 본 것처럼 아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고가 그게 나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라 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그 얘기가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네. 사랑은 찬란한 감정이다. 네, 그건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 진짜요? 어제부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면서 운전하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어제부터 딱 네. 생각하신 네. 느낌이 나던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저도 그 문장 네. 그 표현 좋죠. 이렇게 이거 기억했어요. REF 노래 아세요? 찬란한 사랑이라고? 제가 굉장히 예전에 그건 상심이고요. 상심이고.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찬란한 그게 상심 2잖아요. 여러분 나윤석 기자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 다음 이번엔 우리 김인구 차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찬찬히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추천해 주시는 분들 기사를 그다음에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너무 늦으셨어요.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새삼드는데 여러 가지로 핑계지만 바빠서 이렇게 뭐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기심이 또 더 생기네요. 뭐 저도 그래서 사실은 원픽으로 뽑자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을 그대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펠트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하펠트가 이제 원더걸스 멤버 중에서는 그래도 그 싱어송라이트거든요. 하펠트로 2014년에 변신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곡을 만들고 리듬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곡 만들 때 보통 그 영감을 어떻게 얻고 뭐 방식이 어떠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의외로 영감을 얻는 게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몰두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났대요. 그 영화가 아이언맨 3였어요.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언맨 3 같은 영화에서는 그 히어로 무비인데 하펠트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조금 자기 성찰적이거나 본회에 빠진 듯한 그런 가사들이 약간은 좀 다운되는 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언맨 3를 보고 그런 걸 만들었어? 영감을 시끄러우면 얻었어? 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물어봤더니 그 장면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토니 스타크가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저택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미사일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너지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수트를 입고 탈출하고 그것도 나중에는 수트도 다 뭐 망가지고 거지처럼 막 있잖아요. 그때 토니 스타크가 너무 절망을 한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어떤 꼬맹이가 나타나서 아니 당신은 수트를 직접 만들 수 있지 않냐, 새로운 것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일어서는 그런 걸로 전개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필트가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마음고생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꼬맹이가 나타나서 아 너는 노래를 직접 쓰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느꼈겠죠. 자, 그러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요. 홍석천 씨, 이수정 교수 두 분 했는데 이수정 교수를 원픽으로 뽑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 제가 좀 화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대한민국 전체가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이에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거는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홍석천 씨도 공통적으로 나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NS예요. SNS. 사람들은 본인의 분노와 컴플렉스를 풀기 위해서 SNS를 보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사회적 병폐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런 SNS 대화방이 군 중심에 영향을 미치냐? 엄청 미친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있었대요. 혼자 생각을 할 때보다 여러 명이 같이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위험한 생각을 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게 히틀러가 했던 전형적인 선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NS가 이 현대 범죄를 더 낳는다는 것 중에 범죄학자 몰튼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범죄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그게 바로 박사방이다. 정말 박사방 사건은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이게 범죄자가 낼 수 있는 SNS라는 도구를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문장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혁신적인 아이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홍석천 씨도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SNS는 내 공간이야. 사적인 공간이어서 날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많지 않은 가장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장면을 올려서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부러워요. 아, 얘는 항상 이렇게 사나 보다. 근데 막상 그걸 올린 사람은 사실 난 이렇지 않지만 대중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길 위해서 이걸 올려. 이게 컴플렉스를 더 쌓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 정말 SNS가 되게 큰 병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인 분 중에 이제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출처는 모르겠지만 되게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대한민국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의 양이 18세기 영국의 농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정보량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사는 농부는 평생이 루틴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눈 떠서 SNS를 켜고 뉴스를 보지 않으면은 내일 당장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그만큼 소비해야 될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너무 피곤해지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또 그 안에서 화를 느끼고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수정 교수의 이번 편이 제 원픽이었습니다. 아니 SNS 말씀하시니까 네네. 오늘 SNS에 관련된 칼럼을 나윤석 기자가 쓴 거 보셨어요? 봤죠. 지금 이 동공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굉장히 공감하는 글이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이 조금 재밌어서 네. SNS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에 무슨 파 나뉜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MZ세대 인플루언서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너무 재미없게 아니 잠깐 여기 아니, 그러니까 네. 물질파, 육체파, 정신파. 물질파는 말 그대로 막 명품. 포르쉐, 플렉스.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막 올리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육체파는 몸, 벗어서. 노출. 네. 네. 뭐 엉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 뭐. 남자 손은 좀 자제해 주세요. 손. 아니 나 이거 육체파, 그다음 정신파. 그러니까 돈도 없고 위험 발언입니다. 돈도 없고 뭐 몸도 뭐 그냥 그저 그렇지만 나는 어떤 똑똑하다. 지식과 해박하다. 예. 정보가 있다. 네. 이걸로 막 분석하고 막
논평하고 뭐 이런 뭐 그렇게 분류하더라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문화일보, 문화부도 이제 SNS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래서 물질이 없고 뭐 육체가 보잘것없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딱 하나의 뭐 물질파, 육체파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정신파에 가깝지 않나. 뭐 그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후토크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각자의 원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